자, 마켓 진단을 알아볼까요? 이제 박스권의 완전한 돌파, 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또 상단에 근접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좀 애매모호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전략을 세워봅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박스권 뭐 3년 박스권 아니군요. 네. 맞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2050, 60? 뭐 이 정도 예. 설정했는데 예. 이제 살짝 넘어서 2080. 네. 확실히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박스권 돌파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직전 박스권 중에서 가장 높았던 지수가 한 2063포인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209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흔적상으로는 분명히 뚫은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년 내 최고치. 공교롭게도 이 박스권 형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작년 8월 5일 날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이제 박스권이 3년 횟수로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 죄송합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지수대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그 수준과 되게 유사합니다. 굳이 제가 의미를 부여하자고 보면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쇼크가 한 3년 만에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될 건지에 대한 여부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무언가 호재가 시너지를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하고 약간 좀 디커플링 된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은 최근 한 달 동안 0.5%밖에 못 올랐는데 한국은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고 그동안에 가장 부진했던 중국 같은 경우도 한 달 사이 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정책 부양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PMI나 GDP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더불어서 중국에 상당히 많이 유관되어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못 올랐던 측면들도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지는 측면에 있어 시너지가 발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확률이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중간에 잠깐 좀 실례를 해야겠습니다. 뭐 이제 시세가 급변하는 기업들은 이제 보유 주식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궁금증이 예. 많으시거든요. 예. 차바이오텍 시세를 잠깐 좀 볼까요?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모든 주식 담당자분들을 한 라인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갖고 주식 담당자한테 지금 연결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차바이오텍의 주식 담당자가 공식적으로는 실적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뭐가 좀 알려지는 대로 다시 전해온다고 하니까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이 접수되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세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재훈 팀장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런 좀 큰 종목들은 좀 관심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굵직하게 매크로나 뭐 우리가 전체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일단 시장 얘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랠리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시는지요? 말씀드린 바대로 정책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각도로 올라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되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계속 될 수 있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온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신흥국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 쪽에서는 크게 바이러스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 정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우리가 PE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실적은 떨어지면서 위에 이제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가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절대적인 레벨이고요.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국 시장의 PER이 한 10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 대비해서는 약 한 35%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요. 신흥국 대비해서도 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괜찮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신흥국으로의 패시브 자금 유입
그래서 한국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실적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국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내수주만 계속 볼 거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우리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충분히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좀 강해지는 부분들도 속도 저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실적을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확정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시장의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에 따라서 수출주도 트레이딩 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매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 잠재적인 변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펀드 환매, 오늘도 투신 쪽으로 매도가 나오는요. 네. 아직도 물량이 나올 게, 물론 규모가 요만하진 않고 예. 굉장히 컸을 텐데, 대략 보면 레인지가 1900에서 2100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펀드들이 좀 네. 많으니까, 네. 요 상단 쪽으로 올라가면은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환매를 계속 하실 거고, 네. 그러니까 수급의 하나의 단면일 거고, 아르헨티나 디폴트도 지금 또 대외 변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의 과열 얘기, 네. 이렇게 좀 부담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국제적인 리스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조금. 변수를 또 한번 체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주식형 펀드 환매는 시장 전체로 보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가 지금 박스권 돌파하는 과정에서 안 나왔느냐, 네. 갑자기 지금 나오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형 펀드가 환매가 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환매 금액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버리면 시장은 지금처럼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매된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약 이 100포인트 구간에 환매된 금액이 약 18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환매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이 돌파하더라도 환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매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이렇게 마땅치 않다라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에 상당 부분 들어왔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 전체의 상승 탄력으로 보면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임박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2001년도에 디폴트가 이미 나 있는 상황이고 채권단 간의 처음이 아니죠. 예,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심리적으로 원래 그런 나라야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펀드 투자자들이 볼 때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뭐 MSCI 지수라든지 이런 내에서 보면 신흥국 지수, 선진국 지수 어느 곳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프론티어 마켓에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스포저 자체가 주식 익스포저율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아르헨티나 주식 그 보유 익스포저가 한 42억 불 정도 되고요. 채권이 약 5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한 10년 전도 대비해서 각각 한 70%나 40% 정도 이미 낮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해치펀드와의 어떤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디폴트가 정말로 나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소송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 받지 못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말로 익스포저가 커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손실로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까지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략을 압축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제 8월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가 시즌인데.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좀 요약을 드리자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받는 업종들이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대형주 중심으로 사실 배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기술적으로 한 100종목 정도에만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증권주나 은행주나 건설이라든지 통신,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책적인 모멘텀의 중심에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기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해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하락 속도를 막아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조선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순환매가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 짧게 해주셨어요. 네,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항상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켓 진단 얘기였고요. 전체 그림 한번 그려봤고 그다음에 대응 전략까지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